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수치심을 느끼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 당연한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제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바로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한테 인간 대접을 해줄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칼같이 잘라내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이렇게 칼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정에 굶주려서 조금만 내게 잘해줘도 간이고 쓸개고 몽땅 빼주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건 아마도 제가 자라온 성장 환경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친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시설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7살 때 입양이 되었고 한동안은 양부모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었어요. 두 분은 난임으로 고생하시다가 집안의 반대도 무릅쓰고 입양을 선택한 분들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명절에 집안 식구들이 모일 때면 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곤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싫어하셨거든요. 차라리 밖에서 자식을 낳으든가 할 것이지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걸 집에 들여?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을 길러야 되니?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제발로 기어나가든가 할 일이지. 어디 감히 입양을 해, 입양을. 그럴 때면 엄마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할머니 독설이 멈추는 건 아니었죠. 내가 너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 뭐라고 했냐? 우리는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까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아들 손자 하나만 안겨달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런데 남들 다 아는 그 쉬운 걸 못해서 기어 입양을 해? 다 필요 없다. 네가 주워온 거니까 저거 데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할머니의 모진 말에도 아무 말 없이 꾹 참고 있던 엄마는 결국 눈물을 흘리셨고 그 모습을 본 아빠는 할머니한테 대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아이 못 낳는 게 이 사람 탓 아니라는 거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 못 들으셨어요. 이 사람도 나도 몸에 아무 이상 없다잖아요. 그런데 왜 매번 제 아내 탓을 하시냐고요. 어머니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우리 가연이는 또 어떻고요? 우리가 집에 올 때마다 자꾸 이러시면 저희 앞으로 여기 안 와요. 어머니 안 보고 살 거라고요. 그래 이놈아, 네 마음대로 해라. 애미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잘난 네 마누라랑 고아 딸년 데리고 네 멋대로 살아봐. 아이고,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지 부모도 버린 저 재수 없는 걸 집에 들이더니 아주 부부가 쌍으로 미쳤어. 아무리 어린 나이긴 했지만 할머니의 표독한 말에 저라고 멀쩡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친가에 갈 때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숨소리 내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였죠. 그래도 저한테는 세상 둘도 없이 따뜻한 양부모님이 계셔서 악몽 같은 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양부모님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변해버리더라고요. 엄마가 40살 생일을 앞두고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동생이 생긴다는 생각에 양부모님만큼이나 저도 신이 났었어요.
그런데 막상 엄마가 출산을 하고 나니 제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할머니가 있었어요. 큰애야, 우리 집 장손을 낳느라 고생 참 많았다.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내가 미안하다. 늙어서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는가 보다. 내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 테니 그동안 내가 했던 모진 말들은 다 잊어주면 좋겠구나. 땅을 사달라면 사주고 집을 사달라면 집도 사주마. 아유, 우리 기특한 맏며느리. 그동안 저희 엄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할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엄마를 대했어요. 약속대로 엄마 앞으로 용인 땅도 떼어주시고 새 받아서 용돈으로 쓰시라며 상가도 하나 사주셨죠. 처음엔 할머니의 변화에 시큰둥하던 엄마도 엄청난 물량 공세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집에서 천덕꾸러기는 저 한 사람뿐이었죠. 할머니는 혹여 제가 동생 몸에 손이라도 댈라치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시며 저를 밀쳐내셨어요. 어디 근본도 없는 게 내 손자한테 손을 대려고 그래. 아, 저리 안 가. 한 번만 더 내 손자 몸에 손만 대봐라. 그땐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버릴 줄 알아. 혜미야,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니? 박보살 말이 제가 우리 장손한테 해를 끼치는 살이라고. 쟤는 아주 재수 옴붙은 애니까 절대 우리 장손 곁에 붙어놓으면 안 된다고. 네가 사람이 좋아서 저걸 못 버리는 거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너도 부모인데 일단 네 자식부터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니? 길게 말하지 않으마. 하루 속히 저거 우리 집에서 내보내라. 돈 주고 산 물건도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는데 그깟 파양이 뭐가 어렵다고 끼고 사느냐고. 너 그러다 네 아들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땐 어쩔래?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 말고 해가 될 건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게 맞아.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우리 자식으로 데리고 산 게 벌써 3년인데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몹쓸 짓 하면 되려 내 자식한테 해가 끼칠까봐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한마디로 엄마 역시 저를 파양하고 싶긴 하지만 자기 아들한테 해가 될까봐 못 그런다는 얘기였어요.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시던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변해버리자 저는 하루하루가 위태롭게만 느껴졌어요.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시설로 다시 되돌아가게 될 거라는 공포감으로 매일 밤 악몽을 꿀 정도였죠. 제가 파양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안 엄마는 점점 더 할머니처럼 변해갔어요. 더 이상 제게 따뜻한 눈길도 주지 않으셨고 철마다 사주시던 옷도 몇 년째 사주시지 않아서 저는 소매가 덩그러니 올라간 옷을 입고 다녀야 했어요. 거기다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시고 발레 학원도 보내주셨었는데 언제부턴가 학원을 하나 둘 끊으시더니 제가 4학년이 되던 해엔 유일하게 하고 있던 학습지마저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늦게 와도 걱정조차 하지 않으시고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졌는데도 다친 상처에 약을 발라주실 생각은 않고 바지 찢어먹었다고만 화만 내시더군요. 아빠는 아빠대로 퇴근해서 돌아오실 때면 현관까지 나가 인사를 하는 제겐 눈길도 안 주시고 동생 찾기에 급급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처럼 되고 만 거죠.
그 무렵 양부모 눈밖에 난 저를 유일하게 챙겨준 건 학교 앞 떡볶이집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는 학교를 파하고도 좀처럼 집에도 안 가고 학교 주위를 배회하는 저를 불러 컵볶이도 주시고 떡꼬치도 주시곤 했어요. 찢어진 제 가방도 손수 꿰매주기도 하셨고요. 아주머니와 친해진 이후로는 학교가 끝나면 을에 아주머니 가게에 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빈 테이블에 앉아 숙제도 하곤 했어요. 그러다 제가 처한 상황도 얘기하게 되었죠. 아줌마, 어쩌면 저 앞으로 여기 못 올지 몰라요. 어제 엄마랑 아빠가 하는 얘길 몰래 들었는데 저를 다시 시설로 보내실 생각인가 봐요. 저는 재수가 없는 애라서 제 동생한테 해를 끼칠 거라고 그랬대요. 아니,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대? 저희 할머니가 어디 가서 물었더니 그랬다나 봐요. 나를 내쫓지 않으면 내 동생이 크게 다칠 거라고요. 아줌마가 보기에도 제가 그렇게 재수없는 애 같아요? 제 물음에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와락 끌어안으시며 그러더군요. 세상에 재수없는 아이는 없어. 그건 다 나쁜 어른들이 자기 편하자고 멋대로 지어낸 얘기지. 아줌마 눈에는 이 세상에 가연이만큼 착하고 예쁜 아이가 없는걸. 그러니까 그런 말은 다 잊어버려. 순간 떡볶이 아주머니가 진짜 우리 엄마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머니 품속은 너무 따뜻하고 다정해서 떨어지고 싶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아줌마, 혹시 제가 파양돼서 시설로 가게 되면 편지해도 돼요? 저 여기 주소도 다 외우고 있거든요. 절대 안 잊을 자신이 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싹 닦으며 그러셨어요. 그래, 아줌마한테 꼭 편지 보내. 그럼 아줌마가 가연히 찾아갈게. 약속? 그동안 제가 만났던 어른들은 하나같이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날 아주머니의 약속 역시 그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파양돼서 시설에 돌아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정말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보낸 편지를 받자마자 달려오신 거였죠.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으시곤 소리 죽여 울먹이며 제 등을 쓸어주셨어요. 괜찮아. 조금만 참고 기다려. 아줌마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땐 그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얼마 뒤 원장님을 통해 제가 다시 입양이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서야 알 수 있었죠. 떡볶이 아주머니가 저를 입양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요. 5학년 겨울, 그렇게 저는 세 번째 부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동안 몇 년 동안이나 아줌마라고 불러왔던 탓에 저도 모르게 엄마라는 단어보다는 아줌마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곤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엄마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세 번째 엄마는 저 때문에 학교 앞에서 하시던 떡볶이집을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셨어요. 제가 파양당했다는 걸 반 아이들이 알고 있는 탓에 혹시라도 제가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셨던 거죠.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만큼 깊은 탓이기도 했지만 엄마가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었던 건 엄마 역시 저처럼 혼자였기 때문이었어요. 1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한순간에 잃은 뒤로
엄마는 혼자 지내왔거든요.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를 찾아가곤 하다가 그 자리에 떡볶이집을 차렸던 거죠. 그렇게 시작한 떡볶이 가게는 엄마와 저를 이어준 가교가 되었고요. 언젠가 엄마한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정들었던 가게를 그만두게 돼서 아쉽지 않았냐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쩌면 그 가게는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이 너를 만나게 해주려고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 내가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비록 우리 모녀가 피로 이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선택해서 이어진 관계니만큼 더 특별하고 간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번이나 부모한테 버려진 저였지만 더는 버려질 거라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건 아마도 엄마가 제게 주신 충만한 사랑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다복한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을 때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제가 비록 파양의 아픔을 겪은 입양아였지만 엄마 덕분에 어디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다 남편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입양아인 제게 무척 따뜻하게 대해주어서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픔은 다시 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이었는데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워낙 형제간의 우애도 깊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 덕분에 구김살 없이 잘 자란 사람이었죠. 저와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로 만나 몰래 연애를 시작했어요. 영업부였던 남편은 늘 저희 부서로 영수증 처리를 받으러 오곤 했었는데 그러다 담당자인 저와 친해지게 된 거죠. 영업직 특성상 잦은 외근과 거래처와의 술자리 때문에 피곤에 쩔어 있었지만 남편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늘 밝은 모습이었어요. 처음 사귀게 되었을 무렵 남편한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피곤하지. 나도 사람인데. 그래도 발로 뛰는 만큼 영업 실적도 나오고 덕분에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좀 그렇잖아. 내가 취직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루하루가 막막했지. 그래도 지금은 내 월급으로 동생 학원비도 내주고 생활비에 도움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남들보다 덜 받고 태어난 걸 야속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진 거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남편을 보니 저도 덩달아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남자라면 평생을 같이 살아도 웃고 살 수 있겠다 생각했죠. 5년간의 긴 연애 기간 동안 우리는 번듯한 데이트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버는 족족 가족들 건사하는 데 써야 했거든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그런 남편이 대견하고 좋았어요. 다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자 결혼에 대한 걱정은 조금씩 되기 시작했죠. 적어도 결혼을 하려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집 정도는 마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남편 상황에서는 꿈도 꾸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니들이 부담스럽지만 않다면 여기서 같이 사는 건 어떠니? 여기 살면서 돈 모아 전셋집이라도 얻어나가면 되잖아. 물론 그쪽 부모님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말이야. 사실 남편은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었지만 저에게도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엄마 때문이었죠. 제가 시집을 가고 나면 엄마 혼자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친정살이를 하게 되면 그 고민이 한 방에 날아가는 셈이었어요. 다만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문제였죠. 그래서 남편 기분 상하지 않게 집 얘기를 꺼냈는데 의외로 남편이 흔쾌히 승낙을 하지 뭐예요. 그럼 나야 좋지. 현재로선 월세집 보증금도 마련하기 힘든 처지인데 솔직히 내 상황에 신혼집 마련해서 결혼하려면 환갑은 돼야 가능할걸. 남편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저희 시댁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어머님과 제 남편뿐이었거든요. 물론 아버님도 환갑이 다 된 연세에도 쉼없이 일을 하시긴 했지만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분이셨어요. 좋게 말하면 정이 많으신 거고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분이셨거든요. 친구들은 물론 온 동네 사람들 경조사를 챙기는 건 물론이고 당신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도 모른 채 밖에서 체면치레하느라 버는 족족 남들한테 퍼주고 다니셨어요. 그러니 어머님과 제 남편은 아버님이 가장 노릇을 하리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았던 거죠. 거기다 남편의 두 동생은 군 복무와 학생 신분을 못 벗어난 상태였고요. 남편은 처가살이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님이 나 때문에 불편하시지 않을까? 여자만 살던 집에 남자가 하나 들어가려면 여러모로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엄마는 자기랑 같이 살게 되면 더 좋아하실걸? 지금까지 집에 남자가 없어서 불편했던 점이 한둘이 아니니까. 게다가 엄마도 자기를 아들처럼 생각하시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는 희망적인 청사진만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어요.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떠서 그 외의 것들은 눈을 감아버린 거죠. 그렇게 시작된 친정살이는 결과적으로 꽤 괜찮았어요. 장모한테 애교도 부리고 살갑게 구는 남편과 그런 사위를 살뜰하게 챙기는 엄마는 마치 모자 사이처럼 보였으니까요. 특히 생활비를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도 없고 식비도 거의 들지 않았으니까요. 저희야 좋은 점 투성이지만 아무래도 엄마한테 죄송해서 다달이 얼마간의 생활비를 드렸지만 엄마는 그마저도 받지 않으셨어요. 나한테 줄 돈 아껴서 니들 집착만 하는데 보태. 여기 있는 동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 모녀 먹던 거에 장서방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거라 돈 들 것도 없어. 게다가 딸내외랑 같이 사니 집도 북적이고 모처럼 사람 사는 것 같아 좋은데 돈까지 받으면 안 되지. 엄마 말에 돈 봉투를 다시 집어넣는데 죄송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솔직히 당시엔 제 월급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이는 돈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서도 여전히 본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했거든요.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우리 집 사정이 어지간만 해도 내가 이런 부탁 안 하는데 정말 면목이 없다. 길게는 안 갈 거야. 둘째가 취직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이해 좀 해줘. 결혼 전부터 남편이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할 생각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저희 시댁이 비록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시부모님도 그렇고 시누이 시동생도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다른 집에 시집을 갔더라면 입양아 출신이라고 눈치도 받고 무시도 당했겠지만 저희 시댁에선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늘 제게 미안해 했어요. 특히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두 손을 꼭 잡으시곤 그러셨죠. 아가, 내가 너한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모로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아직도 아들한테 손을 내밀고 사니 며느리 앞에서 무슨 염치가 있겠어. 그런데도 싫은 내색 하나 안 하는 널 보니 어찌나 고마운지. 어쩌면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내 아들이 처복이 있어서 그런 건지 내가 며느리 복이 있어 그런 건지 아무튼 우린 네 덕에 산다. 빈말이라도 늘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 저도 시댁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시누이랑 시동생도 제게 얼마나 다정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피부치 하나 없이 살던 저였기에 저에게 살가운 시댁 식구들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 가면극에 불과했더라고요.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록 남들 다 가는 휴가도 포기하고 버는 족족 돈을 모은 덕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어요. 시동생이 제대하고 취직을 한 뒤로는 시댁에 돈을 보낼 일이 없어지자 남편 월급까지 고스란히 적금을 들 수 있어서 생각보다 집을 일찍 마련하게 된 거였죠. 물론 온전히 우리 돈만으로 해결한 건 아니고 은행 대출도 끼어 있지만요. 생각 같아선 우리도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파트 값이 엄청 높아서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도 30대 부부가 서울 하늘 아래 내 집을 마련했다는 게 어디예요. 게다가 우리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히 넓은 28평대 빌라를요. 방이 3개에 화장실도 2개나 있었어요. 엄마 집에 같이 살 때는 화장실이 하나라서 출퇴근을 하는 아침 저녁으로 좀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부부가 하나씩 써도 되니 얼마나 좋아요. 계약을 하고 이사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아서 허공에 떠 있는 기분이었어요. 퇴근해 집에 들어오면 노트북 앞에 앉아 가구며 가전제품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죠. 이제야 진짜 신혼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았어요. 하루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좋니?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는구나.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다면 내 돈 들여서라도 진작에 니들 분가시키는 건데. 엄마가 눈치가 좀 없었지? 엄마도 참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가 결혼 5년 만에 집을 살 수 있었던 건 어디까지나 엄마 덕분이야. 엄마 집에 공짜로 5년간 살면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모았다고. 우리 집 사는데 최대 공여자는 따지고 보면 엄마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올 땐 내 집에 간다 생각하고 와. 엄마 방도 하나 따로 만들어 놓을게. 그이도 그러자고 할 거야. 아서라, 5년이나 데리고 산 장모가 뭐가 반갑다고 그래. 너야 내 딸이니 모르겠지만 장서방은 그동안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겠니. 모처럼 니들 둘이 살게 됐으니 늦은 신혼도 마음껏 즐기고 무엇보다 이젠 제발 애 가질 생각 좀 해. 알았어. 안 그래도 집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가질 생각이었어. 사실 그동안 임신이 안 됐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서 아이가 생겼었지만 당시 회사 일이 워낙 바빠서 그랬는지 임신 5주 차에 자연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유산이 되고 나니 뱃속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이상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기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일단 내 집 마련을 하기 전까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어요. 집 문제부터 해결하고 차차 일을 줄여가며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런 계획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합가를 하자고? 우리도 이제 번듯한 집도 마련했겠다. 부모님이랑 동생들 데리고 살아야지. 나도 장모님이랑 5년이나 살았는데 설마 싫다고 하는 건 아니지? 자기 엄마 부양하는 건 당연하고 시부모 부양하는 건 싫다고 한다면 나 정말 당신한테 실망이야. 뭐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알지만.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여기서 내가 싫다고 한다면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사람처럼 자신의 계획을 술술 내뱉었어요. 일단 안방은 부모님 드리고 작은 방은 우리가 쓰자. 아, 둘째는 회사에서 기숙사 생활 한다니까 제일 작은 방은 막내 주면 되겠다. 와, 이제야 우리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게 됐구나.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꿈꿔왔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남편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양팔을 벌려 하늘을 향해 쭉 뻗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정말 내가 아는 내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마치 그동안 남편의 연기에 속은 기분까지 들었어요. 조금씩 이성을 찾아가자 남편이 원하는 합가가 왜 부당한 건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부부가 친정엄마랑 함께 살았던 건 엄마를 부양하기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월세도 내지 않았고 다달이 생활비도 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엄마한테 빌부터 산 꼴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시댁 식구들과 합가를 하게 되는 건 우리가 그들을 부양하게 되는 거였어요. 시댁에서 어머니와 더불어 유일하게 돈을 버는 시동생이 창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으니 생활비를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머님 벌이로 시댁 식구들이 살아야 하는데 그 돈으론 어림도 없거든요. 결국 우리 부부가 시동생 몫의 생활비를 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너무 속물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결혼하고도 3년 넘게 남편이 시댁 생활비를 대고 살아왔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자식이 결혼해서 독립을 했으면 이제는 좀 놓아주어야죠. 그래서 남편한테 제 뜻을 전했더니 듣자마자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정말 이렇게 나올래? 난 뭐 니네 엄마랑 사는 게 좋아서 살았냐? 아니잖아. 그럼 너도 어느 정도는 희생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네 편한 대로만 하려고 그래? 막말로 우리 집에서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내가 네 입장이었다면 우리 집 사자마자 먼저 나서서 시부모님 모시자고 말했을 거다. 그런데 넌 끝까지 그런 말 안 하더라. 내가 하도 괘씸해서 더럽고 치사해도
내 입으로 합가하잔 말 꺼낸 거라고. 근데 뭐? 돈 들어가서 싫다고? 여보, 그런 뜻이 아니잖아. 당신 말대로 우리 엄마랑 5년 동안 사느라 당신도 많이 힘들었다는 건 알아. 근데 그게 우리 엄마를 위해서 살았던 건 아니잖아. 우릴 위해서 산 거였어. 오히려 엄마는 우리 부부 데리고 살면서 생활비도 더 썼고 사위 눈치까지 보고 사셨다고. 그 덕에 우리가 돈 모아서 집 산 거잖아. 이번 합가랑은 완전 경우가 다르다고. 야, 됐어. 다 필요 없고 난 절대 못 물러서. 난 내 집에서 부모님이랑 내 여동생 데리고 살 테니까 싫으면 넌 니네 엄마랑 살아. 남편은 더 들을 것도 없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엄마도 안방에 계신데 들으라는 듯이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결혼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싸운 거라서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조언을 구하려고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장서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네 말이 서운하긴 했을 거야. 상황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와 살긴 했어도 장서방 입장에선 장모 부양하고 산 걸로 받아들여질 테니까. 그럼 어떡해. 이대로 시부모님이랑 시누이까지 데리고 살란 말이야? 시누이야, 때 되면 시집 갈 테니 몇 년 데리고 살면 그만이지만 시부모님은 어떡해. 이번에 모시기로 하면 앞으로도 쭉 같이 살아야 할 텐데. 그럼 장서방한테 그 부분에 대해 타협을 하자고 해봐. 장서방이 처가에서 5년 살았으니 너도 시부모님이랑 5년 동안은 살겠다고. 솔직히 그날 남편 행동을 봐서는 이 타협안이 통할지 의문이었지만 그래도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는 남편은 오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님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어요. 야, 너 아주 웃기는 애들아. 방금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었다. 네가 합가는 안 된다고 난리 쳤다며?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 소리를 해? 우리가 니네 집에 들어가 사는 거니? 내 아들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 난리냐고. 네가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 근본 없이 구는 모양인데 난 지금까지 자식 셋을 키우면서 그렇게 안 가르쳤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지. 자식 있고 부모 있는 거니? 내 자식들은 부모 알기를 하늘같이 아는 애들이야. 너처럼 부모 없이 자라서 막대 먹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애들이라고. 불쌍해서 며느리로 받아주었더니 이렇게 부모 없는 티를 내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부모가 없다뇨. 근본이 없다뇨. 저요, 시설에서 자란 거 맞아요. 하지만 저희 엄마랑 사는 동안 남들만큼 사랑 듬뿍 받고 자랐어요. 어디 가서 근본 없다는 소리 안 들을 정도는 된다고요. 그리고 그 집이 왜 어머님 아들 집이에요. 집 사는데 돈이 들어갔어도 제 돈이 더 들어갔다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효도 차원에서 합가를 하라고 하시는 거라면 저희 엄마도 함께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집 살 수 있도록 5년 동안이나 생활비 한 푼 안 받고 저희 부부 데리고 살아주셨으니까요. 제가 작정하고 쏘아붙이자 시어머니는 순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1시간쯤 지나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니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죠. 그리고는 몸을 돌리고 누워있는 저를 툭 치더니 그러는 거예요.
좋아. 당신이 그렇게 싫다고 하니까 더는 강요 안 할게. 5년, 딱 5년만 같이 사는 걸로 하자. 그 말에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아니, 나 5년이 아니라 단 하루도 못 살겠어. 오늘 당신 어머니 말 듣고 나니까 그런 분을 모시고 살 자신이 없더라.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합가 문제는 없던 걸로 해. 야, 너 정말 1억이냐? 아니다. 지금은 우리 둘 다 머리를 좀 식히는 게 우선인 것 같다. 일단 합가 문제는 이사부터 한 뒤에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렇게 일단은 합가 문제는 보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이사를 하게 되었죠. 비록 이사를 앞두고 합가 문제로 한동안 남편과 소원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해서 이사를 앞두고 있던 터라 둘 다 화를 풀 수밖에 없었어요. 소파와 냉장고, 세탁기, 침대같이 규모 있는 것들은 이사할 집으로 배송 요청을 한 상태라서 저희 부부는 엄마 차에 옷과 책, 그 밖에 자질구레한 짐만 싣고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집 근처까지 왔는데 골목 안에 이삿짐 센터차가 주차돼 있는 거예요. 저희 빌라에 누가 이사를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짐부터 내려놓고 옮기기로 했어요. 이삿짐 트럭이 저희 집 주차장을 막고 있어서 엄마 차를 세워둘 곳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근처에 주차할 곳을 찾아보시겠다며 차를 끌고 가셨고요. 그렇게 남편과 둘이 짐을 옮기는데 글쎄 저희 집 현관문이 열려있지 뭐예요. 그러자 남편이 화색을 띠며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뭐야? 벌써 도착한 거야? 앞에 세워둔 이삿짐 차로 온 거였구나. 난 또 같은 빌라에 누가 이사 오나 했네. 엄마, 안방은 엄마랑 아빠가 써. 새벽에 화장실 자주 가잖아. 수진이는 저 끝에 있는 작은 방 써라. 야, 우리 식구가 한 집에 모이니까 좋네. 짐을 들고 현관에 들어서 보니 남편은 신이 나서 시댁 식구들한테 방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도 합가 문제는 보류하자고 하더니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네요. 그제야 현관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눈에 힘을 주고는 냉랭하게 말했어요. 왔니? 좀 늦었구나. 이삿날인데 일찍 와서 집 청소부터 해놓으면 좀 좋니? 이 집 다 쓸고 닦느라 나랑 수진이가 아주 땀범벅이 됐다. 아, 뭐하고 서 있어? 왔으면 빨랑빨랑 짐부터 옮기지 않고. 기가 막혀서 한숨을 푹 쉬는데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보고는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좀 그렇게 됐어. 본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더나 봐.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 갑자기 정해진 거라 당신한텐 말 못했어. 어차피 합가할 거였으니까 괜찮지? 할 말은 많았지만 이삿날이기도 하고 어차피 시댁 짐까지 다 들어온 마당에 뭘 어쩌겠어요. 그래서 화를 꾹꾹 누르곤 짐을 옮겼죠. 내 돈 주고 산 집에서 안방도 뺏기고 객식구들이 거실이며 주방까지 다 차지한 터라 저는 분을 삭히며 우리 부부가 쓸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나가보려는데 신우이가 얼른 월패드 앞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화면 속 저희 엄마를 보고는 그러는 거예요. 뭐야? 예의 없이 이삿날 찾아오면 어떡해? 엄마! 올케 언니 엄마 왔어. 어떡해? 문 열어줘?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머, 여길 왜 와? 찰방도 없는데.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라 그래. 집 정리 안 됐다고. 그러자 시누이가 월패드에 대고 시어머니 말을 전하려 들길래 제가 달려들어 시누이 손을 팍 쳐버리고 오픈키를 눌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치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님의 말로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이 뭔데 내 집에 찾아온 우리 엄마를 문전박대 하시냐고요? 뭐? 우리 집? 이게 왜 네 집이야? 내 아들 집이지? 그러게, 올케 진짜 웃긴다. 올케가 뭔데 우리 오빠 집에서 집주인 행세야. 오빠가 한마디 해. 와이프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엄마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덤비게 하느냐고. 그러자 남편이 우물쭈물 하다가 순간적으로 제 뺨을 툭 쳤어요. 그리고는 지가 더 놀랐는지 토끼 눈이 돼서는 말까지 더듬으며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누가 버릇없이 굴래? 어디서 감히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 며느리면 알아서 기어야지. 그때였어요. 현관에 서 계시던 엄마가 들고 있던 김치통을 그대로 제 남편 얼굴에 뿌려버리셨죠. 그 바람에 놀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비명소리가 이어졌어요. 그 와중에도 저희 엄마는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곤 제 남편 멱살을 주셨죠. 이 썩을 놈의 새끼가 어디서 내 딸을 건드려? 빌어먹을 놈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이따위로 굴어? 너 이 자식, 당장 내 딸한테 사과해. 당장 사과하라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았어요. 이놈의 옆에 내가 미쳤나? 어디서 내 아들한테 지랄이야? 내 오늘 이 옆에 내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악을 써댔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들어 시어머니를 밀쳐냈어요. 그만하세요. 그 손 놓으시라고요. 제 완력에 시어머니는 결국 손에 쥔 저희 엄마 머리카락을 놓았어요. 그리고는 분하다는 듯 씩씩거리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남편은 상황을 중재할 생각은 않고 씩씩거리며 저희 엄마를 노려보더라고요. 당신 뭐하고 서 있어? 그 꼴로 우리 엄마 노려보면 뭘 어쩔 건데? 왜? 김치 싸대기 맞은 게 그렇게 억울해? 그러게, 애초에 왜 이 집에 당신 식구들을 멋대로 들인 건데? 왜 그렇게 염치 없이 구는 거냐고. 당신들도 똑같아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염치는 챙기고 살아야죠. 그동안 결혼한 자식한테 생활비까지 원조받고 살았으면 이제는 좀 당신들 힘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살겠다고 개떼처럼 달려드는 거냐고요. 왜요? 또 이 집에 당신 아들집이란 소리 하려고요? 웃기지 마세요. 이 집 사는데 당신 아들 돈은 고작 3천 들어갔어요. 은행 융자 빼고 2억 5천 들어간 집에 당신 아들 돈은 꼴랑 그거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나머지는 다 내 돈이랑 우리 엄마가 대준 돈인데 이게 어떻게 당신 아들 집이냐고요. 그뿐인가요? 지난 5년 동안 당신 아들은 우리 엄마 집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무의도식했어요. 5년이면 월세만 해도 3천이 넘고 식비만 해도 2천만 원은 나오는데 그걸 한 푼도 안 내고 살았으니 이 집 살 때 낸 3천만 원은 이미 월세로 까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되려 우리 엄마가 이 사람한테 돈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를 자기 멋대로 내쫓아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들이 누군데? 이렇게 된 거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할게요. 저 이 남자랑 더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짐 빼고 다들 나가주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그제야 남편은 저와 저희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리셨고, 아버님은 집안꼴 잘 돌아간다고 한탄하시며 담배만 푹푹 피워댔어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끝까지 법대로 하라며 거실에 대자로 누워 시위를 하던 시어머니는 경찰 손에 끌려 나가셨고, 시아버지는 짐을 싣고 왔던 이삿짐 트럭에 다시 짐을 실어 담고는 어디론가 가셨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여동생과 함께 시어머니가 끌려간 파출소로 달려갔고요. 아수라장이던 집에는 저와 엄마만 남아서 바닥에 말라붙은 김치 국물과 찢기고 깨진 살림들을 정리했어요. 모녀가 머리는 산발이 된 채 청소를 하고 있으려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뺨을 맞던 순간 이성을 잃고 사위한테 김치를 내던지던 엄마가 떠올랐거든요. 엄마, 그렇다고 사람한테 김치를 던지면 어떡해. 웃겨서 죽는 줄 알았잖아. 아, 오죽하면 내가 그랬겠니. 그놈이 너한테 손대는데 순간 눈이 휙 뒤집어져서는 나도 모르게 그랬지 뭐. 아우, 맛이 들어서 지금 먹기 딱 좋은 김치였는데 아까워서 어째. 근데 정말 이혼할 거니? 학과 문제로 그이랑 싸우면서 어느 정도 마음먹고 있었어. 끝낼 용기가 안 나서 속에만 담고 있었는데 오늘 엄마가 보여준 김치 싸대기에 용기가 확 나더라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오래 살아봐야 오늘 같은 일만 반복될 뿐이야. 결심 섰을 때 끊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결국 그렇게 우리 부부는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은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며 집의 반은 자기 소유라고 우겨댔지만 제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가자 더는 고집을 안 부리더라고요. 자기도 여기저기에 이혼 상담을 해보고 받아낼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현재 제 소유의 이 집에서 엄마와 둘이 살고 있어요. 엄마가 살던 집은 오래돼서 낡은 데다 재개발 소식이 있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길래 팔고 저희 집으로 옮긴 거였죠. 오랜만에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워 TV를 보고 있자니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그 고생을 하고 결혼 지옥 속에서 살았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와 단 둘이 인생을 즐기며 재미있게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둘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역시 사연 살롱의 애청자이다 보니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게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많은 분들께서 이 채널을 재미있게 보고 계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답답하거나 공감과 위로를 얻고 싶을 때 주로 봤던 것 같아요. 100% 저와 같은 상황인 분을 찾기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한 상황들을 보면서 도대체 고부관계란 뭘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인데요. 솔직히
제가 막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시댁살이가 많이 험난했던 예전에 비하면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진 듯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운이 좋으면 시댁을 잘 만나 시댁살이는커녕 시부모님과 별다른 트러블 없이 무난하게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고, 제가 사연살롱에서 본 사연들을 이야기하면 요즘도 그런 시부모님이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시댁과의 갈등에 대한 별다른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연애 시절 남편에게 시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물어봤을 때 딱히 시집살이는 안 하실 것 같다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대답을 순진하게도 찰떡같이 믿고 있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일했던 거죠. 그 말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덥석 믿고 제 결혼 생활은 시댁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사실 결혼하고 완전 신혼 초까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초반에 눈치챌 수 있는 기회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바로 상견례 때인데요. 사연을 이야기하기 전 말씀드려야 할 시댁의 배경이 좀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명품관으로 유명한 모 백화점에 명품관 점장까지 지내시고 은퇴한 분이고, 시누이는 어머님을 따라 명품관 직원을 하고 있는 집이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과는 남편이 어렸을 적 일찍이 이혼을 하셔서 당시 아직 20대였던 시누이와 저희 남편과 셋이서 살고 계신 홀어머니셨어요. 시댁에서는 남편만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사실 남편과의 결혼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에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 잘 모르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과 결혼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이혼 가정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부재한 채로 자라온 것도 마음에 걸려 하셨고, 홀 어머니들은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할 수 있다는 점이나 흔히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태도를 생각했을 때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어떤 사람들일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나는 어느 정도 네가 집안 환경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좋겠어, 선아야. 엄마, 당연히 나도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어떡해.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다 다양한데 딱 그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마음만 맞는 사람도 찾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혼 가정에서 자라긴 했어도 승주는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엄마도 만나보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좋다는 사람이니 나도 더 이상 말릴 생각은 없어. 내가 걱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사회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들이니까. 이혼 가정 자녀라고 다 애정 결핍 있는 것도 아니고 홀어머니라고 다 아들한테 집착하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네가 걔를 제일 오래 만나봤으니 제일 잘 알겠지. 엄마 아빤 네 안목을 믿을게. 감사해요, 엄마. 다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명품관은 많이 가봤잖니. 거기 일하는 친구들 한둘 본 게 아닌데 그건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라 쉽게 편견이 떨쳐지지가 않네. 없어 보이면 무시하고 있어 보이면 살살 굽히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어쨌든 너도 시댁에 인사를 갈 테니 보고 이상한 사람들 같으면
부담 갖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 그런 집에 시집가서 평생을 마음고생하고 사느니 바로 파혼해도 되니까. 알겠지? 알겠어요. 저도 이상한 집안에 고집 부려서 시집갈 정도로 결혼이 하고 싶진 않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 우리 딸 현명하니까 우린 믿어. 다행히 부모님께선 제 설득에 쉽게 저를 믿어주셨고, 그렇게 첫 번째 위기는 잘 넘겼어요. 하지만 두 번째 위기는 금방 찾아왔어요. 선아야, 우리 결혼은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 그래? 나는 부모님께서 얼마 보태주실 것 같긴 한데. 아, 물론 보태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장인어른 장모님 쪽에서만 보태주시면 나중에 껄끄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둘 다 손 안 벌리고 결혼하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저금도 남들 정도밖에 안 모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아니, 스드메나 혼수까지는 우리 모은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근데 집은 어떡하려고?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할 텐데. 직장도 둘 다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집 구해야 하는데 둘이 모은 돈으로 가능할까? 어렵지. 어려운 거 당연히 알지. 그래서 말인데 혹시 원룸에서 시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했다던데. 둘이 합쳐서 돈 모으면 더 빨리 모을 거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 넓혀가는 재미도 있대. 아무리 그래도 원룸은 좀 힘들지 않아? 요즘 대학생들이나 원룸에서 돈 구하지. 직장인들이 원룸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 욕심 안 내고 살면 되지. 왜? 욕심 내고 안 내고가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대학생들은 원룸에 어떻게 같이 살아? 없으니까 없는 대로 사는 거지. 우리도 일단은 없으니까 없는 대로 살고 차차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 되지. 그냥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받으면 안 돼? 그렇게 굳이 힘들게 살 필요가 있어? 부모님 지원이 받기 싫으면 대출만 내도 원룸엔 안 살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를 모르겠어. 대출도 부담이 되니까 그렇지. 그것도 다 빚인데. 아니, 대출도 부담된다고 하는 마당에 무슨 부모님 지원도 마다하겠다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원룸에서 당신이랑 둘이서 살 자신은 없어. 잘 지내던 커플도 원룸에서 살면 맨날 싸운다던데.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고생을 자처해야 해. 알겠어.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대화를 하던 당시에는 사서 고생하려는 남편이 이해가 안 갔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저희 집이 잘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대기업에서 사장직까지 맡으셨다가 은퇴하셨고 엄마께서는 외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는 부잣집 막내딸이셔서 형편이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 반면 남편 쪽은 어머니 혼자 외벌이로 아이 둘을 키우느라고 한때 잘 나가셨다고는 해도 노후 준비만 겨우 해두신 상태라 남편이 결혼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까지는 못 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집안 형편을 고려해 100번 이해해 보려고 해도 대출도 마다하고 원룸에 살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옛날이야 그렇게 시작하는 부부가 많았다고는 해도 요즘은 또 시대적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고충을 부모님께 이야기했더니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시작해? 승주가 부모님 도움을 못 받는 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그렇게 말했나 본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주렴. 너랑 결혼하면 승주도 이제 우리 자식인데 자식들끼리 잘 살아보라고 보태주는 걸 가지고 부담 느끼지 말라고 해. 승준애가 형편이 안 되는데 우리 집이라도 형편이 되면 다행인 거지. 어느 쪽이든 형편이 더 되는 쪽이 돕고 사는 게 맞는 거야. 그래도 엄마 아빠는 딸이 우리 집보다 형편 안 좋은 집에 시집가는 거 마음에 걸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승준애가 이혼 가정이니까 어릴 때 부모님께 받아야 할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너랑 지내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반대한 거고 집 형편이 그런 걸로 그런 건 아니야. 살다 보면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래. 승준의 집이야 사돈께서 이혼하고 혼자 번 돈으로 애 둘 먹이고 입히느라 당연히 형편이 좋을 수가 없지. 이만큼 애들 키워놓은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아무튼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승주 잘 설득해봐. 신혼집은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정말요? 감사해요, 엄마, 아빠. 부모님께서 구해준다는 집은 전세를 놓고 있던 서울 중심지 역세권에 있는 신축 30평 아파트였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해주셔도 되나 싶었지만 정말 남부럽지 않은 신혼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두근대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 집을 해주신다고 해도 마다할마당에 역세권 신축 아파트라니 집값이 장난이 아닐 텐데. 그만큼 우리가 잘하면 돼. 부담 갖지 말라니까. 와, 방 3개에 화장실도 2개나 있네. 진짜 너무 깨끗하고 좋다. 그치? 여기 하나는 우리 침실하고 당신이랑 내 옷방, 취미방 하나씩 하면 딱이겠네. 애기 생기면 애기 방 하면 되고. 아, 진짜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딱 한 번만 눈 감고 받자. 응? 이 은혜는 천천히 살면서 갚아 나가면 되잖아. 알겠어.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만큼 감사하다. 장인어른 장모님 뵈면 진짜 큰 절이라도 올려야겠다. 극구 사양하던 남편마저도 막상 집을 보러 다녀오니 마음이 갈팡질팡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밀어붙였더니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렇게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혼수는 남편이 모아온 돈으로 해결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 갈등했던 것에 비해서는 평화롭게 해결이 되고 상견례만을 앞두게 되었죠. 상견례에 가는 날,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신혼집을 해주는 것에 대해 시댁에서 혹여나 약간의 위축감을 느끼실까봐 최대한 단정하고 수수하게 차려입으셨어요. 그런데 막상 상견례 자리에 도착하니 예상치 못한 광경에 내심 조금 놀라게 되더군요. 시어머니에 이어 시누이까지 명품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인지 두 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중요한 자리라 격식을 차리신다고 값비싼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아서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또 명품관에서 일을 하면 인센티브가 상당해서 어느 정도 벌이가 괜찮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직원 할인을 적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도 가능하니 직업 특성상 명품을 많이 갖고 계신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겼죠. 식사가 나오고 어느 정도
서로 어색함이 풀리던 시간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메고 오셨던 가방을 가리키시더라고요. 사돈, 저 가방은 직접 구매하신 거예요? 네? 아, 네. 그렇죠.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면세점에서 샀나, 백화점에서 샀나, 좀 오래전에 산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건 왜요? 제가 명품관에서 첨장까지 해서 진품이랑 가품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데 저건 딱 봐도 가품인 것 같아서요.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구매하신 거 맞아요? 어디 여행 가서 아울렛 같은 데서 구매하신 거 아니고? 네? 아울렛에서 명품을 구입한 적은 별로 없는데 면세점이나 백화점이 맞을 거예요. 보증서도 다 받았는데 뭘 보고 가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딱 저 브랜드에서 일을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저 브랜드에서 어떤 컬렉션을 봐도 로고가 저런 식으로 마무리가 각지게 떨어지진 않거든.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우, 이래서 명품 많이 안 사본 사람들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다음에 명품 살 일 있으면 저희한테 꼭 말씀하세요. 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명품이라면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얘는 지금 현직이라 할인도 많이 해줘요. 어머, 그렇겠네.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사돈. 어머니는 다행히 점잖게 넘어가셨지만 일정선을 넘나드는 듯한 화법에 저는 내심 아찔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젊은 시절부터 모 백화점 VIP를 유지했을 만큼 풍족하게 살아오셨거든요. 명품을 마구 사드릴 정도로 사치스러운 분은 아니셨지만 백화점에 들릴 때마다 명품관 쇼핑을 하기도 했고 명품관 매니저들과도 친밀한 사이셨어요. 그런 엄마가 명품을 잘 모를 리도 많이 안 사봐서 사기를 당할 리도 없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엄마가 가진 가방은 가품일 거라고 제 멋대로 판정 지어버리는 게 조금 어이가 없더군요. 엄마, 아까 그건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그랬어. 엄마가 무슨 가품을 구매를 해요. 한두 번 사보신 것도 아닌데. 아니야. 괜히 그걸 짚고 넘어가면 명품 많이 사봤다고 자랑하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고 서로 보기에 좋지가 않잖니. 게다가 명품관 첨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가품인지 진품인지 구분도 못했다고 지적하면 그건 또 얼마나 프라이드에 금이 가겠어. 그냥 지켜드릴 건 지켜드리는 게 낫지. 어차피 결혼식 이후에 뵐 일도 별로 없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별 탈이 안 나. 그래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품 타령하는 게 별로 보기에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나도 그건 네 시어머니가 경솔한 언행을 한 거라고 생각하긴 해. 명품관에서 일한 사람들 다 그런 프라이드 하나씩은 갖고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좋게 생각해보면 직업정신 같은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 묘하게 기분 상했던 것도 잠시. 막상 엄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납득이 가서 그 일은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날부터 결혼식 날까지는 시댁에 대해 별다른 감정도 갈등도 없이 결혼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문제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부터였죠. 신혼여행 선물로 나름대로 좋은 선물을 드리겠다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했는데 받자마자 둘 다 눈살을 찌푸리고는 뜯지도 않는 거예요. 어머님, 아가씨, 왜 그러세요?
한번 뜯어보세요. 그래요, 엄마. 윤주야, 사온 사람 성의가 있는데 빨리 뜯어봐요. 이 사람 이거 고른다고 얼마나 신중했는데. 아, 진짜 미치겠다. 그래, 그래. 이것도 사라면 적은 돈 아니니까. 정성은 알겠는데 이 브랜드는 명품으로 쳐주지도 않아. 그건 알고는 있는 거지? 네? 명품으로 안 쳐준다고요? 네, 새언니. 모르셨어요? 요즘은 이 브랜드 구입하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져서 명품으로 안 쳐줘요. 꽤나 소나 다 사는 게 무슨 명품이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들고 다니기 나쁘끄러워진 지 오래긴 한데 명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명품으로 보긴 하니까 성의가 있으니까 우선 받기는 할게요. 그래. 특히나 나같이 나이 있는 사람은 이제 들고 다니기 우스워지긴 했지. 그래도 어느 정도 희소 가치가 있어야 명품이 명품 취급을 받는데 이거 접근성이 이렇게 떨어져서요, 원. 그래도 외국에서 사온 걸 환불받을 수도 없으니 어쩔 수가 있나. 마음만 받을 테니 이건 네가 써라. 아가씨는 못 이긴 척 제가 드린 선물을 받아 챙겼지만 시어머니는 못마땅하신 얼굴을 숨기지 않고 제품의 선물을 도로 들이미셨어요. 제가 선물해드린 명품 브랜드가 최근 구입 연령대가 예전에 비해 낮아진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구입한 제품들은 하이엔드 컬렉션 라인 제품들이었어요. 결코 만만하게 볼만한 선물들이 아닌데 너무 속상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명품을 잘 아는 분들이니 엄마 의견까지 물어가며 신중하게 고른 제품들인데 포장지를 뜯기도 전에 브랜드 로고만 보고 이런 취급을 받는 게 황당했어요. 옆에서 제가 선물 고르는 걸 지켜본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나서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사람 성의를 봐서 적어도 선물 열어보는 신용이라도 하셔야죠. 어떻게 너나 가지라는 듯이 품에 던지시면 어떡해요. 쓰지도 못하는 선물 사가지고 온 거 보면 줄 마음도 없었던 거지. 아무리 명품을 모른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적어도 지 신우랑 시어머니가 명품에 빠삭한 사람들인 걸 알면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선물을 골랐어야지. 네 눈엔 이게 성의가 있는 선물로 보여? 성의가 없는 선물이니 성의를 안 보는 거 아니야, 내가. 남편이 별말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갑자기 어머님이 폭주하셨어요. 결혼 전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라 순식간에 심장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제 앞에서 어머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지 언성이 점점 높아졌어요. 엄마가 명품 팔아나 봤지 제대로 제 돈 주고 사보신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래요? 이 사람은 100% 자기 돈에서 지출한 거예요. 신혼 선물로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굳이 좋은 선물 드리고 싶다고 이걸 골라온 거라고요. 시끄러워. 네가 여자 심리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변변찮은 여자들이 잘 모른다는 핑계로 아무거나 사서 선물하고 안 들고 다니면 자기가 물려받으려는 속셈인 거 모를 줄 알아?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선물 드린 걸 왜 도로 물려받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물려주셔도 아가씨한테 물려주시겠지. 저한테 왜 물려주시겠어요? 얘도 안목이 있는 앤데 이런 거 줘도 안 써. 지금 저건 어쩔 수 없이 받는 척 한 거지. 됐어, 여보. 그만해.
그럼 주세요, 엄마. 이 사람이라도 쓰게.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도 다 장모님께서 조언해 주셔서 고른 거예요. 그래서 니네 장모가 뭘 하는데? 가품이나 쓰는 촌스러운 양반이 뭘 한다고? 아, 진짜 가품이나 쓰는 촌스러운 양반이라고요? 제가 뭔가 화를 내기도 전에 남편이 더 길길이 날뛰어서 오히려 남편을 말리느라 바빴어요. 남편은 저를 봐서 화를 꾹꾹 눌러 참으려다가 결국은 폭발했어요. 사실 엄마한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저희 신혼집도 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세 주던 집 빼서 저희 해주신 거고요. 장모님은 대대로 부잣집이셔서 엄마 예전에 잠깐 다니다 잘리셨던 압구정 백화점 있죠? 거기 VIP세요. 뭐라고? 아니, 그 아파트는 사돈이 돈 약간 보태주고 나머지는 다 너네 대출 내서 산 거라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 집이 무슨 돈이 있어서. 아니, 그리고 뭐? 안사돈께서 압구정 백화점 VIP였다고? 그게 말이 돼? 그때 봤던 그 가방 딱 봐도 가품이었는데? 다 허풍 아니야? 허풍은 무슨 허풍이에요. 상견례 때도 딱 봐도 저희 집 기 안 죽이시려고 수수하게 차려입고 오셨던데 엄마 거기서 장모님 가방 보고 가품이네 뭐네 해서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아세요? 제발 아는 척, 잘난 척 좀 적당히 하세요. 이 녀석이? 그래도 며느리 앞에서 지 엄마 키를 죽여? 조용히 안 해. 그래 오빠, 그만 좀 해. 보기 안 좋아.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다시는 선아한테 그러지 마세요. 선언의 집 차이가 나도 오히려 우리가 나지. 우리 집이 무시할 만한 그런 집안 아니에요. 그래 알겠다. 잘났어. 잘났다고.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싸움이 벌어진 후 시누이와 제가 겨우 뜯어말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대신 화를 내준 건 너무 속이 시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어머니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여보, 앞으로 어머님이 나 더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됐어, 신경 쓰지 마. 그러지 말라고 내가 오늘 한 소리 한 건데 설마 그러시겠어? 이런 얘기까진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좀 집이 잘 살고 못 살고에 대해서 차별이 좀 심하셔. 우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니면서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나도 좀 한멸났던 것도 있어서 오늘 폭발했나 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시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 맞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 한 건 왜 숨긴 거야? 차라리 처음부터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무시할 일도 없는 거 아니야? 아까 당신이 어머님이 그거 모른다고 하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 어쩐지 집까지 해다 바쳤는데 어머님 반응이 시원찮아서 좀 이상하다 싶긴 했거든. 그게 사실 우리 엄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진짜 안 좋은 습관인데 없다고 하면 무시하면서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콩고물 하나라도 더 떨어지길 바라는 성향이라. 혹시나 당신 집이 좀 잘 산다는 걸 알게 되면 뭐 하나 더 얻으려고 당신을 들들 볶을까봐 두려워서 말을 안 했어. 처음에 각자 부모님 도움 안 받고 결혼하자고 한 것도 그 이유였고. 아, 그랬구나. 그제서야 남편이 그때 왜 그렇게 불안해하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던 때만 해도 머리로만 이해했고 그렇게 와닿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이 잘 산다는 걸 알게 된 그날 이후로 어머님과 시누이의 태도가 확실하게 바뀌더라고요. 새언니, 새언니, 있잖아요. 혹시 새언니네 어머님은 다니시는 백화점 옮기실 생각은 없으시대요? 백화점이요? 없을 것 같은데. 워낙 오랫동안 그 백화점만 다니셨어요. 근데 그건 왜요? 아, 이번 달 실적 메꿔야 하는데 저번 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서요. 어머님이 와서 가방 2개 개만 사주시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곧 월말이라서 좀 쫄리네요. 평소엔 친한 척도 안 하던 아가씨가 갑자기 실적을 메꿔야 한다면서 저희 엄마가 다니시는 백화점을 옮겨달라고 하질 않나. 얘, 혹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네? 어머님, 저희가 갑자기 그만한 목돈이 어딨어요. 왜? 집도 사돈께서 해주셨다면서. 그럼 너희가 모아놓은 돈은 다 굳은 거 아니니? 그 돈 통장에서 썩힐 바엔 나한테 좀 빌려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야? 집이야 그렇다곤 해도 결혼하는데 이리저리 들어간 돈도 많고 이제야 조금 모으고 있어서 빌려드릴 돈이 딱히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1,000만 원은 왜요? 내가 요즘 주식에 눈을 떴거든. 1,000만 원 빌려주면 내가 정확히 2배로 불려서 줄게. 너희 부모님 좀 잘 설득해봐. 내가 재산 불려주면 사돈도 좋고 우리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니? 죄송해요, 어머님. 급한 일 아닌 이상 저희 부모님한테 더 이상 손 벌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집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하요, 딸이 돈 좀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줄 부모가 어딨어?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저는 부모님이 풍족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부모님도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따로 지원해 주시는 것 없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게끔 교육하셨고요.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면서 살고 싶어요. 집이야 요새 서울 집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 벌렸지만 더 이상 경제적으로 지원받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에휴, 그래.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면 될걸. 빙빙 돌려 말하기는. 알겠다. 내가 주식으로 다 말아먹을까봐 무서운 거겠지. 안 빌린다? 안 빌려. 뻔뻔하게도 가짜는 이유를 들먹이며 저희 부모님께 목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시어머니까지. 저희 집이 그저 그런 형편인 줄 알고 서스럼 없이 막대할 때랑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은근히 있더라고요. 돈 관련해서 자잘한 부탁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걸 하나하나 거절하며 쳐내는 것도 반복이 되다 보니 쌓이더군요. 저희 집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쯤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슬슬 거슬리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곧 생신이신데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먹고 싶은 거? 글쎄다. 이 나이 되면 그렇게 막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메뉴만 골라주시면 저희가 맛있는 집으로 예약해 놓을게요. 그래. 곧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같이 보내는 어머님 생신이라 저도 나름대로 긴장을 했었죠. 어머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옆집 소연이 엄마가 그러는데
이번에 땡땡땡 호텔에서 딸기 뷔페가 열리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더라. 거길 좀 가보고 싶네. 아, 딸기 뷔페요. 어머님, 근데 거기는 정말 말 그대로 딸기 뷔페라 거의 대부분이 딸기 관련된 음식만 있고 식사를 제대로 하시기엔 애매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지 그럼. 내가 생일 아니면 그런 데를 언제 가보겠니? 네, 알겠어요. 어머님 생신 때쯤 자리가 있나 한번 알아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호텔 뷔페는 가격이 사악하기로 유명했거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화롭게 한 끼 먹는 코스 요리보다도 인당 가격이 세서 생각보다 지출이 많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저렇게 가고 싶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모르기도 뭐하고 이왕 한 끼 사드리는 거 원하는 걸 사드리자 싶어서 남편과 큰 결심을 하고 호텔을 예약했죠. 생신 당일에는 어머님께 용돈으로 드릴 현금 50만 원을 예쁜 봉투에 포장했고 딸랑 돈만 드리기 좀 그래서 꽃집에 들러 예쁜 꽃도 한 다발 샀어요. 유명한 베이커리에 미리 예약해 놓은 케이크도 잊지 않고 챙겨갔고요. 어머 세상에 우리 며느리 센스 좀 봐. 이렇게 풍성한 꽃다발은 살면서 처음 받아보네. 고마워.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자리도 제일 좋은 곳으로 달라고 예약했는데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다마다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덕분에 내가 이런 데도 와보고 세상에 정말 말로만 듣던 곳인데 생각보다 너무 좋다. 인테리어도 세상 화려하고 무슨 딸기 천국 같다 정말로. 저도 오면서 봤는데 신기한 메뉴가 많더라고요. 많이 드세요 어머님. 자리를 안내받은 뒤 저희는 각자 먹을 것을 담으러 흩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호텔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딸기 디저트류는 정말 기상천외할 정도로 종류가 다양해서 새로운 느낌이 들어 좋았지만 먹을 게 없긴 하더라고요. 과일로 만든 것들이다 보니 아무리 먹어도 배가 든든하지 않고 허한 느낌에 몇 가지 먹고 나니 입안이 달아서 금방 물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셨는지 2접시 정도 신나게 드시더니 금방 수저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어머님, 더 드시지 왜 벌써 안 드세요? 딸기만 잔뜩 먹었더니 물린다, 물려. 저쪽에 다른 입가심할 메뉴도 조금 있던데 갖다 드릴까요? 아까 먹어봤지. 근데 여기는 딸기류 아니면 음식 맛이 영 별로네. 왜 딸기만 있는지 알 것 같아. 그래도 생신인데 너무 부실하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드시면 금방 배고파지실 텐데. 그치? 얼른 먹고 나가서 다른 거 먹자. 여기 호텔 2층에 레스토랑도 있던데 거기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더라고. 차라리 제대로 식사를 하는 게 낫겠어. 네? 어머님, 레스토랑을 또 가시게요? 당연한 거 아니니? 젊은 애들이야 이런 거 환장하고 많이 먹을 수 있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못 먹어. 이건 뭐 식사 같지도 않은데 달기만 잔뜩 따라서 더 이상은 못 먹겠다. 너희도 얼른 먹고 정리해. 허,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오자고 하셨고 보통 가격 때문에라도 여길 1차나 2차로 오지는 않는데 조금 드시는 척만 하고 바로 위층 레스토랑에 가자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게다가 위층 레스토랑 역시 호텔 레스토랑이라 가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리필하러 가는 척 남편을 불러 이야기했죠. 여보,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우리가 생각해 놓은 예산이 있는데 우리 둘에 어머님의 아가씨까지 인원이 4명인데 여기 계산하고 위에 레스토랑까지 먹으면 식비만 2배로 깨지잖아. 그러게. 그러니까 뭐 이런 데를 고르셔가지고 난 엄마가 하도 와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길래 오면 많이 드실 줄 알았어. 그냥 레스토랑은 내 선에서 자를게. 그래도 돼? 그래도 생일인데 저렇게 부실하게 드시게 둬도 되나? 어쩔 수 없지. 우린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 죄밖에 없는데. 단호한 남편의 말에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도 잠깐이었어요. 뭐? 이것만 먹고 끝내자고? 네, 엄마. 여기도 가격이 상당한 곳인데 이렇게 2접시만 드시고 바로 딴 데로 가자고 하면 저희 입장도 곤란해요. 레스토랑 가격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알아봤는데 여기다 예약제라서 지금 바로 가기도 힘들어요. 그건 걱정 마라. 내가 취소난 자리 알아봐서 바로 예약했으니까. 뭐라고요? 아니 글쎄,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머님께서 호텔 직원에게 부탁해 레스토랑을 바로 다음 타임으로 예약을 했더라고요. 순간 스트레스가 확 솟았지만 겨우 참았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얼굴이 벌개지길래 손을 꾹 잡아 눌렀죠. 생신인데 오늘만 좋게 넘어가자. 그래도 이건 진짜 아닌데. 여기서 드신 것 때문에 분명 우리 레스토랑 가서도 많이 못 먹어. 나도 알지. 그래도 어머님이 저렇게 예약까지 거셨는데 어떡해. 그냥 오늘만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식당만 잡자. 지출도 의미 있게 쓰는 게 아니라 너무 쓸데없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백화점 상품권이 30만 원짜리가 있거든. 이번에 밥값이 많이 나갔으니까 선물은 이걸로 드리고 다음엔 식당 제대로 잡아서 선물을 차라리 크게 드리자. 그래, 아무래도 그게 낫겠다. 딸기 뷔페에서의 식사는 어영부영 끝내고 다소 착잡한 마음을 안고 레스토랑에 갔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딸기 뷔페보다 더 센 가격에 살짝 흠칫했지만 어차피 쓰게 된 거 올해 한 번만 이렇게 통 크게 쓰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죠. 다행히 코스 요리라 음식이 조금씩 나와서 먹는데 크게 부담이 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마지막 디저트가 나오는 시간에 케이크를 열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고 봉투를 건네드렸어요. 어머, 고마워라. 정말 우리 며느리 들어오니까 확실히 집안 분위기가 다르네. 최고의 생일이야.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말해 뭐해. 최고의 식당만 골라서 왔는데 너무 좋았지. 레스토랑을 먼저 오고 딸기 뷔페를 다음에 갈걸. 다음에는 레스토랑 먼저 오자. 단 걸 먹고 먹어서 그런가 맛이 안 느껴져서 좀 아쉽네. 돈은 돈대로 쓰고 음식값은 제값 주고 먹었다는 느낌이 들 만큼 많이 못 먹어서 어머님의 저 말씀이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게다가 다음엔 순서를 바꿔서 가자니 이렇게 2번은 못 오겠다고 하고 싶은 말이 한가득이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애써 기분 좋게 여기까지 와놓고 이제 와서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의 투정은 계속됐어요. 어머, 근데 이 케이크 예쁘기만 하고 맛은 하나도 없네. 아까 너무 최고급 케이크들을 맛봐서 그런가? 글쎄 입맛이 고급이 됐나 봐. 그래요? 여기도 되게 유명한 베이커리인데? 그냥 유명한 베이커리랑 5성급 호텔에서 만든 케이크랑 급이 같니? 남은 건 너희 싸가렴. 나는 못 먹겠다. 아, 네. 왜? 그 태도는 뭐니? 아니에요. 입맛에 안 맞으시면 저희가 가지고 갈게요. 그래. 다음에는 케이크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수준에 맞게 준비해와. 그래야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지.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니의 투정을 받아준다고 무리해 가며 돈을 쓰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저러시니 저도 더 이상 표정 관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저를 힐끗힐끗 보며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드세요. 시누이까지도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어머님을 자제시키려고 했지만 어머님은 기분이 너무 좋으셨던 탓인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왜? 내가 없는 소리 했니? 이왕 선물하는 거 받는 사람 기분 좋게 해주면 좋잖아. 그래야 쟤네도 돈 쓴 보람이 있지. 알겠어요. 선물이나 열어보세요. 먹고 이제 슬슬 가야지. 오빠랑 새언니도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수습해보려는 아가씨가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뭐가 그리 좋으신지 싱글벙글 웃으며 봉투를 여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굳으셨어요. 예, 이게 뭐니? 네,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어머님. 내가 그것도 모르겠어? 근데 이게 다냐고. 네, 왜 그러세요? 뭐 30만 원? 다른 집 애들은 명품 선물 해주고 그러던데 고작 30? 넌 너네 엄마 따라 백화점 안 다녀봤니? 백화점에서 30만 원 가지고 뭘 사라는 거야? 이걸로 구두 한 짝이라도 제대로 된 거 살 수 있는 줄 알아? 어머님, 그건 명품 기준이고 일반 제대로 된 브랜드에서 30이면 좋은 구두 사고도 남죠. 왜요? 딸기 뷔페에 호텔 레스토랑에 가고 싶다는 데는 다 모시고 갔는데 이젠 선물도 마음에 안 드세요? 오늘 예상에도 없이 지출한 돈이 얼만데 사람 속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나 싶으니까 저도 모르게 욱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말했지? 사람이 수준이란 게 있다고. 나나 얘나 다 명품관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야. 품격 없이 일반 브랜드 구두를 어떻게 신고 다녀? 발 다 상하게. 30은 어디다 쓰라고 30이야. 어머님 어차피 명품 사다 드려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생트집 잡으시는데 저희가 매번 생신마다 명품 갖다 바쳐야 해요. 저희요, 그럴 돈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어머님 변덕 때문에 쓸데없이 나간 돈만 얼만데 30도 부족하다고 하세요. 안 쓰실 거면 주세요. 저라도 쓰게. 이게 하다하다 누굴 거지로 하나? 누가 시어머니 생신에 돈을 딸랑 30만 원을 줘. 너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자, 가져가라. 가져가. 응? 이 코딱지만한 돈 줘도 안 가져. 가져가! 제가 말대답한 게 화가 나신 건지 어머님은 눈에 불을 켜고 봉투에 담겨있던 상품권 30만 원을 제게 던지시고는 제 뺨을 때리셨어요. 고개가 확 돌아가며 얼얼함이 느껴지자 그제서야 상황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순간 오늘 하루 동안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된 것 같은 비참함에 고개가 차마 바로 안 들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바닥에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만하세요. 제게 봉투를 집어 던지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남편이 저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짝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더니 어머님의 고개는 돌아가 있었고 제 앞에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이 인간이 어딜 남의 집 귀한 딸 얼굴에 뺨을 날리고 봉투를 던지기는. 누구는 손이 없어서 못 때리는 줄 알아? 사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명품관 다닌다 할 때부터 품격 떨어지는 줄은 알았다만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 한두 번 보는 줄 알아? 없어 보이면 무시하고 있어 보이면 설설 기면서 어떻게든 뜯어내려 하고. 그게 직업정신이면 모르겠는데 아주 일상에서도 이러고 사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욕먹이는 거야. 자식들 형편 그저 그런 거 뻔히 알면서 등골 휘어지게 대접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돈이 적다고 사람 성의를 우습게 여겨? 사돈, 그렇다고 다짜고짜 제 뺨을? 진짜 어이가 없네. 경찰서에서 만날까요? 나 합의금 높게 부를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합의금 같은 소리 하네. 먼저 내 딸 때린 건 당신이야. 아직 정신 덜 차렸어요? 아니, 사람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왜 이래요? 당신 딸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 제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먼저 달려들었다고. 엄마께선 친구분들과 식사를 하러 오셨다가 저희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친구분들이 주춤거리며 엄마 쪽으로 다가와 말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얼굴을 아는 분이라 너무 부끄러웠죠. 미선아, 화난 건 알겠지만 그만해. 저기 아줌마, 우리 선아 함부로 대하지 마요. 귀한 집 따님이야. 현숙점장 아니에요? 고객님? 엄마 친구분께서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께 아는 척을 해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저희 아가씨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친구분께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 화영 고객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머, 매니저님, 맞다. 점장님 딸이 매니저님이랬지? 아니, 점장님, 제 친구랑 사돈 맺으셨어요? 미선아, 명품관 일 했다던 사돈이 이 사람이었어? 뭐야? 아는 사이야? 응, 나 땡땡백화점 VIP잖아. 그때 내가 현숙 점장님 실적도 많이 올려주고 따님이래서 경아 매니저님 매출도 많이 올려줬는데 남의 집 귀한 딸을 다짜고짜 때리질 않나. 얼굴에 봉투나 던지고 이런 분이셨어요? 저기 고객님. 정 떨어져서 저 브랜드 다시는 못 가겠네. 경아 매니저, 유감이지만 나 담당자 바꿔야겠다. 나랑 다니는 내 친구들 있죠? 걔네랑도 싹 같이. 미안해요. 경아 매니저한테 악감정은 없지만 내 친구, 내 조카 같은 애가 이런 꼴을 당했는데 나도 참을 수가 없네. 고객님, 잠시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 엄마 뭐해? 얼른 와. 나 저 고객님은 꼭 잡아야 돼. 응? 아니, 점장님은 나 따라 나오지 말고 우리 미선이랑 선아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안 그럼 나 한마디도 안 할 거니까. 단호한 엄마 친구분 말씀에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사색이 되더군요. 보아하니 엄마 친구분께서 실적을 올려준 게 한두 번이 아닌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난처한 얼굴을 하더니 어머니께 두 손 모아 빌기 시작하셨어요. 사돈, 제가 너무 흥분해서 손이 멋대로 나갔나 봐요. 이건 없던 일로 하죠. 네? 이걸 어떻게 없던 일로 해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딸이 당했는데 내가 안 보는 곳에선 얼마나 심하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런 적은. 제가 경솔했네요. 친구분께 말씀 좀 잘 해주세요. 오해 없게. 네?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예며들아, 네가 이야기 좀 해봐라. 내가 한 번이라도 너한테 손댄 적이 있든? 이번이 처음이지? 그렇지? 손대신 적은 처음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뭐 선물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트집 잡으셔서 힘들었던 건 맞고요. 제가 참지 않고 이야기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더 파랗게 질렸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난 네가 잘 사는 집 딸인데 그 정도밖에 선물을 안 해서 날 무시하는 줄 알고 그랬다. 저희 부모님이 돈이 있으신 거지 제가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어머님, 저 경제적으로 독립한 지 오래예요. 따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 내가 오해했다. 미안하다. 사돈, 친구분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저희 딸까지 완전 단골인 분이세요. 저분 없으면 실적 메꾸기 정말 힘들어져요.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아시죠? 생각보다 더 간절해 보이는 시어머니와 별다른 죄 없이 같이 죄인처럼 있는 아가씨를 보고 엄마께선 마음이 조금 약해지신 것 같았어요. 그래요, 뭐. 따님은 죄 없으니까. 이번은 저도 손이 나갔고 하니 없던 일인 셈 치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거나 제 눈에 띄면 그땐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땡땡 백화점에 다니는 제 친구 많아요. 백화점은 좁아서 소문도 빠른 거 아시죠? 따님이라도 백화점 잘 다니게 하고 싶으면 알아서 잘하세요. 아시겠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사모님. 시어머니는 실수로 저희 엄마께 습관처럼 사모님이라는 말을 뱉었지만 너무 당황하신 나머지 스스로 실수를 눈치채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솔직히 좀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았죠. 그날 백화점 상품권은 정말 그대로 돌려주셨고 이후로는 저희가 준비하는 대로 어떤 선물이든 달게 받으시더라고요. 조금 어색해지셨는지 제게 이런저런 귀찮은 말씀하시는 것도 확연히 줄어들었고요. 예전보다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지만 지내다 보니 차라리 이게 편한 것 같네요. 선 없이 친밀해져서 선을 넘나드는 것보단 선을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 트러블이 안 생기더라고요. 참 가까우면서도 먼 거리를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고부 갈등인 것 같아요. 꼭 이런 계기가 있어야만 시댁에서 먼저 선을 지켜준다는 게 씁쓸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요. 바로 선이 생긴 거라. 마음이 편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날 엄마가 그 호텔에서 약속이 없으셨다면 그 뒤로 제가 감당해야 했을 시집살이가 어땠을지 생각하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답니다. 앞으로 시댁한테 효도할 돈으로 친정에나 더 효도하려고 해요. 남편도 제 입장을 이해하다 보니 시댁은 남편이 알아서 잘 챙기기로 했고요. 요즘 사람들이 효도는 셀프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그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는 역시 피로 맺어진 가족을 못 이기는 것 같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